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중재안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7년 만에 다시 결정합니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 등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과 폐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35억대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에 내린 눈비로 재발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 소방 장비가 전국에 납품됐지만 소방청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시정부 핵심 인사로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의 서훈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월북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적과 쟁점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시간 현재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북미 비핵화 협상을 뚫기 위해서 북미 두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을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상반기에 4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소식은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1박 3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중재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건은 2시간 짧은 회담에서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가 각각 원하는 합의안의 중간 지점을 중재안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북미가 한 발씩 양보해 비핵화 약속은 통 크게 하되 이행 과정은 단계 끊어가자는 것입니다.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외교 열전에 돌입하기 직전에 열리는 점도 주목됩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미일 정상회담이 석 달 연달아 열리고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치게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다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 한미에서 남북, 다시 북미로 이어지는 선순환 대화 구조가 복원될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담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을 앞둔 미국 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또 미국이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밝혔다고요. 혹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이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관련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과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톱다운 협상 방식은 이어가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대북 외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The outcome is a fully, verifiably denuclearized peninsula and greater peace, less risk in conventional means. And hopefully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ll. 네, 기존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원칙을 고수를 하게 되면 사실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면 위와 물밑 대화라는 두 축이 굴러가는 외교의 속성상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간, 한미 간 대화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었죠. 일단 한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와 여기에 도달할 로드맵의 입장 조율을 마쳤다는 얘기가 양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견인책이 뭔지에 대한 것은 정상 간 대면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재안의 수준에 따라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톱다운의 방식, 북미 두 나라 정상의 결단이 큰 몫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곳 언론들도 한미 정상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이미 북핵 해결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했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문 대통령의 방미 목표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6월 말 서울로 초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 필요성 주장을 누그러뜨렸다. 미국 관리는 두 동맹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최근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졌다는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부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269조 1953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2019년 현재까지 1만 환이 200만 원으로 바뀌었을 뿐 낙태를 여전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7년 전이었죠. 2012년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찬반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최근 10여 년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일은 예전과는 다른 판결, 좀 더 전향적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낙태죄 찬반 쟁점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냐. 낙태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이죠. 국가는 헌법상 생명 보호 의무가 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 낙태에 대한 일률적 처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위헌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립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양육이 어려운 형편에서 여성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도 결국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실질적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태아에게도 무조건 인정해야 하냐는 문제 제기인데요. 태아는 불완전하지만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정 단계 이전의 태아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직 인간이 아니다. 생명권의 주체로 보는 건 무리다. 적어도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완화, 폐지가 불러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해지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다른 한편에선 여성들이 낙태를 그렇게 쉽게 선택하진 않는다. 실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힌 국가에서 낙태율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는 통계 등을 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이 35억 원이라는 사실 자체와 또 거래 과정에 대해 여러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했다가 논란을 더 불렀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법대 출신 60대 남성이 주류인 헌재 재판관. 사상 처음으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인 이미선 후보가 지명되자 다양성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른바 이제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5억여 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이 청문회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5천여에 이르는 잦은 거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여당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그 재산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하지만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부인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차명이든 어떻든 그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 결국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의 진술을 부정했습니다. 마약 공범으로 자신을 지목한 황 씨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은 결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유천 씨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박 씨는 황하나 씨가 경찰에서 마약 공범으로 자신을 지목한 걸 직접 쓴 입장문으로 반박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초 황 씨와 결별 후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가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건 알지만 자신은 그 약과 관련이 없고 황 씨의 마약 연루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의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황 씨가 박 씨를 지목한 게 맞다고 연락이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구속된 황 씨는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박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찰은 황 씨가 지목한 연예인이 누구라고 밝힌 적도 없고 박 씨 측에 연락한 적도 없다며 다만 자진 출석한다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경찰이 먼저 연락을 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받았고 저희는 받은 거고 지금 조사날짜도 잡고 있거든요. 왜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박 씨 측은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초쯤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가수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음란물 등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은 7명으로 늘었는데요. 로이킴의 소환 조사로 연예인 대화방에서의 음란물 유포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음란물 유포 왜 하셨습니까? 앞서 로이킴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팬과 가족,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로이킴 출석으로 연예인 카톡방에서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 최종훈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에디킴,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구속 송치됐고 로이킴을 포함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군에 입대해 있는 가수 용준영 씨와 이종현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연예인 대화방 음란물 유포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정황,
경찰은 유착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과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6차례 식사하고 2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골프 비용을 낸 사람이 유 대표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과 유 대표의 지출 내역을 분석해 윤 총경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제법 많은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추가 산불 걱정은 당분간 사라졌지만 산사태나 주택 붕괴 등 2차 피해가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하루 4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는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계속돼 잔불 신고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전혀 없었습니다. 산불 완전 진화가 선포된 후에 현재 4일간에 한 90여 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황폐화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산사태 가능성입니다. 2차 이제 그 산사태 그거에 흘러내려가지고 집을 덮칠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공포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겠어요. 일부 피해 지역에선 토사 유출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가 그 토양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사면을 따라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양 침식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확대될 경우에는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 점검 결과 산불 피해 지역 내 산사태 위험지는 속초와 고성, 강릉에 40여 군데나 됩니다. 예산 부분이 빨리 반영이 되면 6월 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허약해진 건축물 잔해가 빗물에 젖으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내려앉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화재 잔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산불 걱정을 좀 덜고 나니 이번에 비 피해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재민들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정유 공장이나 저유소에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불량 소화 장비를 제공한 업체가 소방청에도 기준 미달의 소화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불량 소화 장비는 전국의 특수 소방차에 장착돼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방 호스에서 하얀 거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만으론 불을 끌 수 없을 때 거품으로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끄는 특수약품, 압축 공기포입니다. 화학단지나 저유소처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약품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과 거품 약재, 그리고 압축된 공기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하는 압축 공기포 소화 장비를 특수소방차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납품 시기가 전해오니까 이것도 이제 조작 장치를 통해서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 표현만 해놔라. 일단 검사만 통과해서 납품해 보자. 문제는 물과 거품 약재의 혼합 비율을 표시하는 계기판. 버튼들을 누르자 혼합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혼합 비율이 아닌 미리 설정한 조작된 수치입니다. 압축 공기포는 화재 종류마다 혼합 비율을 달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화재 현장에서 엉터리로 혼합된 압축 공기포로 화재를 진압해온 겁니다.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작 요구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구간 안 되는 구간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에다가 이제 임의적으로 값을 넣자. 그래서 이제 유량이 좀 잘 안 되는 구간들 그쪽에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그냥 표시만 할. 이렇게 조작된 계기판으로 검증을 통과한 제품들은 소방청 소속 특수소방차 4대를 포함해 전국 6곳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 등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내일이 임시정부 수립 딱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 보실까요? 1942년 10월 중국 충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들, 백범, 김구, 또 신익희, 조수왕 선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거목들 사이로 다부진 눈매를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약산 김원봉입니다. 대표적인 무장투쟁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열단장도 하고 또 임시정부 군무부장 등 혁혁한 독립운동을 했지만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독립운동과 서훈 그리고 월북의 문제로 인한 논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입니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1919년 11월부터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은 1920년대 항일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민족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잇따라 폭탄을 투척하면서 일제에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원봉은 1938년 조직적인 무장독립운동을 위해 조선의용대를 창설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1100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이후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 뒤 광복군 부사령관과 군무부장에 잇따라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남북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1948년 평양을 방문한 뒤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 초기에는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등을 맡았지만 결국 1958년 북한 정권에 의해 숙청됐습니다. 그 뒤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김원봉은 남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잊혀진 이름이었던 김원봉이 다시 알려진 건 2005년 김원봉의 동생이 보훈당국에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내면서부터였습니다. 내가 8살 때인데. 김원봉의 행적에서 좌우로 나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공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원봉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누구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그럼에도 남과 북 모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 약산 김원봉과 서훈의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원봉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아무래도 영화 때문이죠. 네, 이 영화 암살이 개봉하면서 김원봉이 일단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이때부터 이제 김원봉이 서훈이 안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그것 역시 화제가 됐고요. 예. 특히 당시 야당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의 서훈을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가 아무래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보니까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원봉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독립운동의 흔적으로만 보면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훈장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일단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하는데 포상 대상자가 되려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먼저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공적이 원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3번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훈처가 김원봉을 정식으로 심사했던 건 2005년에 김원봉 동생이 신청했을 때 한 예. 번인데 이 월복 행적을 문제로 포상이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희도 공산당 활동을 했지만 건국 훈장을 받았고요. 예. 또 2005년도에는 잘 아시는 이 여운형도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제 보훈처의 공식 설명은 현재 해방 후의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까지도 서훈을 개방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사람까지 훈장을 주려면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사회주의 운동과는 별개로 북한에 가서 공적 활동을 했으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네. 왜 북한으로 간 겁니까? 김원봉은? 일단 기록으로 남은 거는 1948년에 이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협상 회의를 위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이 김원봉은 돌아오지 않고 북에 남았습니다. 이 학계 해석은 당시 남쪽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신변의 위협이요? 네, 예. 이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여운형 선생 등이 암살을 당하는데 이런 게 아마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위협 말고도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 악질 친일 경찰에게 네. 해방 후에 붙잡혀서 모욕, 또 고문을 네, 당했다. 맞습니다. 예. 이 당시 김원봉의 동지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회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김원봉이 해방 후에 체포돼서 당시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이었던 노덕술에게 이 모욕과 협박을 당했고 또 이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다시 득세하는 것을 보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에서의 행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의 건국에 기여를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 사실이 뭔가요?
우선은 김원봉이 초기 내각에서 장관급의 직책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김원봉이 국가검열상을 지내고요. 예. 감사랑 감찰 기능을 하는 곳의 장이고요. 또 그 후에 노동상을 거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설명은 이 직책들이 모두 권력의 핵심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직책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김원봉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고위당원이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당원은 아니다. 네, 그건 다른 한자까지 같은 다른 김원봉이 노동당원이었고요. 예. 이 약산 김원봉은 노동당원이 아니었는데 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원이 아니면 권력의 중심부로 가기는 어려운데 이 김원봉은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원이 아니어서 북한 권력의 핵심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때 훈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훈장을 받은 거 맞습니다. 이 1952년에 노력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전쟁에서 군사적인 공로를 세워서 받은 건 아니고 봄 파종 사업을 지도한 공로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건 사실이고 예. 또 보기에 따라선 북측 입장에서 이 후방에서 전쟁의 공을 세웠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곡절이 많은 건 결국 그렇게 됐는데 북한에서 숙청을 당했어요. 네, 북으로 간 지 10년 만인 1958년에 숙청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역사에 대한 평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뭐 사회주의 계열도 예전에는 못 받다가 서운을 받았고 네. 전문가들의 견해,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또 광복군 부사령관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대한민국 훈장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 다만 또 월북 후 행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또 김원봉 한 명에게 서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월북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군요. 네. 네. 윤보미 기자였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고용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만 노인 공공일자리 영향이 크고 제조업은 오히려 12달째 감소세입니다. 게다가 30, 40대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부진한데요. 자세한 내용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 명 늘면서 정부 목표치인 15만 명을 2달 연속 웃돌았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고용률도 60.4%로 높아지면서 3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게만 볼 수치는 아닙니다.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 명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반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은 12달째 감소세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부품 쪽, 전기 장비 쪽이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조업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큰 폭으로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는 임시 일용직이 많습니다.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는 2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40대는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도 1년 2개월 연속 낮아졌습니다. 나가는 분은 없고 계속 올라오는 젊은 층은 많고 이 중간 저희 세대들은 정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결혼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실업의 여파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30, 40대 가구주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빚도 많고 증가폭도 훨씬 큽니다. 한창 돈을 많이 벌어 소비도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게 결국은 기업 활동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 8천억 원으로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30, 40대 고용 침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관련 심층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진에 대한 대비와 관리, 이 모든 것을 민간 주관사 넥스지오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관리 시스템 구축부터 평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진 이후 물 주입을 중단하고 다시 넣는 것도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랐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한 2013년 연차 보고서입니다. 지진 위험 관리 항목에서 미소진동, 즉 지진 계측 시스템 구축과 감시, 해석 기술 개발을 100% 완료했다고 보고합니다. 2015년 보고서도 시추와 물 주입에 따른 지진 감시와 해석 기술 개발을 계획대로 100% 마쳤다고 적습니다. 지진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민간 개발사가 계획대로 마쳤다는 겁니다. 평가는 누가 했을까?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면서 자체 평가라고 적었습니다. 평가를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외부 기관 없이 이 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 나기 1년 전부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고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이 나자 물 주입 시험을 중단합니다. 그 기준 역시 자체 작성한 위기관리 시스템 신호등 체계로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나더라도 전담 기관과 정부에 보고하고 배수 조치만 하면 됩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사업단은 넉 달 뒤 물 주입을 재개했고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진이 그렇게 큰 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진 위험 관리를 왜 자체 평가에 맡겼느냐는 질문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허술한 위험 관리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 뭔가요? 뒤화면 보시면요. 오늘 제목으로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 말을 썼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질타가 이어지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거죠. 네, 국민의 눈높이 후보자가 한 적도 있고 청와대에서 한 적도 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좀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주택자 논란으로 낙마한 최종호 전 후보자 그리고 부실 학회 참석 등으로 낙마했던 조동호 전 후보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청문회에서 한 말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이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 또 윤도환 국민소통수석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가 뭐 높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서 지금 뭔가 안 맞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내세웠던 7대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요. 일단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이렇게 예. 7가지인데 예. 좀 따지고 보면 모두 불법의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는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현재 지금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는 저는 범법의 영역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다른 영역 아닌가 상식이나 혹은 정서나 뭐 이런 이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했던 이미선 후보자만 보더라도 여기에 3번 조항을 보면 끝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주식 거래 자체가 이 부분이 의심된다라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물론 정치 공세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청와대 7대 기준에는 적어도 이 국민의 눈높이가 제대로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를 그러면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낮다 이렇게 계량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의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은 그래도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그 흐름을 못 따라갔다, 동떨어졌다 뭐 이런 지적, 이런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는 일이 흔하진 않죠.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분의 1가량의 확률이라는데 광주에서 이런 진기한 확률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기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아빠예요. 초조한 기다림 끝에 쌍둥이 신생아들을 마주합니다. 눈 뜨는 것조차 버거운 주희와 준이는 오늘 태어난 쌍둥이 남매입니다. 몸무게도 각각 2.36, 2.46kg으로 몸 상태도 매우 건강합니다. 고성진, 진윤순 씨 부부의 쌍둥이 출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고 씨 부부가 2009년 아들 원희와 수희, 2014년 남매 승희와 창희에 이어 또 쌍둥이 남매를 낳은 겁니다. 정확히 5년 터울, 세 번 모두 자연 임신입니다. 셋째, 넷째 낳고도 그 다음에 나면 또 쌍둥이일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기대는 조금 가지고 있었고 또 쌍둥이를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기분 좋았었죠. 이제 8식구로 늘어나면서 할 일이 늘었지만 세 번째로 찾아온 쌍둥이는 집안의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처음 그렇게 일이 생긴 것은 우리 하늘 또는 조물주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학계에서는 이란성 쌍둥이를 3번 연속해 출산할 확률을 5천만 명당 1.3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한 임신에 그 쌍둥이 태어날 확률이 한 0.45% 되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 30년 생활하면서 3번 연달아서 이렇게 쌍둥이를 갖게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세 쌍의 쌍둥이들. 행복도 3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